네, 2016 제조 AX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2일차 오전 자율제조 소프트트랙의 두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실 MI큐브 솔루션의 박양호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I큐브 솔루션의 자율제조 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양호라고 합니다. MI큐브 솔루션은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능화하는 일에 오래 힘을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통 발표자분들께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2026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몇 가지 좀 가져오셨어요? 세 가지 세 정도 가지요? 좀 예.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세 가지 네, 네, 뽑아왔고요. 네, 그럼 하나씩 그 키워드 말씀해 주시고 그 키워드를 선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는 첫 번째는 피지컬 AI로 피지컬 AI. 왔습니다. 네, 네. CES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죠. 출연하고 있는데요. 사실 피지컬 AI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장의 설비나 시스템들을 이제 다시 제어하는, 그래서 현 물리 세계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시 물리 세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멘틱 디지털 트윈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디지털 트윈. 네. 최근에 이제 온톨로지라는 말로도 좀 많이 퍼지고 있는데 네. 기존의 어떤 디지털 트윈하면 가시화 아니면 시뮬레이션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디지털 트윈은 시멘틱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LLM 이런 AI들이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래요? 추세고요. 그래서 제가 온톨로지 아니면 시멘틱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는 LEM이라는 키워드. LEM. 사실은 이제 아직 없는 말일 것 같고요. 지금 LLM이나 LAM 이런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라지 엔터프라이즈 모델이라고 엔터프라이즈 좀 모델. 정의하는 LEM이라는 용어가 올해나 내년에는 이제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피지컬 AI나 이런 디지털 트윈이 융합하면서 사실은 기업을 이제 자율 운영하고자 하는 이제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일컫는 말이 없을 뿐이지 지금 그 흐름은 지금 오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피지컬 AI 그리고 LEM 그리고 하나는 시멘틱 디지털 트윈. 네. 어쨌든 다 이제 AI가 기반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오늘 이제 주제 발표가 자율 제조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과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핵심적인 좀 메시지를 던지시고 싶으실까요? 지금 특이점이다 혹은 2차 산업혁명이 다시 일어난 시기다라고 하는데요. 급변하는 AI로 인해서 급변하는 이 시기에 네. 기술의 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고요. 오늘 발표 내용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한 저희 회사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또 연구소장님께서는 자율제조 또 연구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미래를 전망하고 어떤 게 이제 우리 회사에 접목돼서 더 맞을까, 그리고 앞으로 제조 환경에 어떤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것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실 거기 때문에 더 이번 주제 발표는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MI큐브 솔루션의 박양호 연구소장님께서 준비하신 주제 발표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저는 MI큐브 솔루션 자율제조 연구소 연구소장 박양호입니다. 오늘 저는 자율제조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술의 혁명의 숨가쁜 변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지금이 왜 특이점의 시대라고 불리는지, 두 번째는 자율제조 핵심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이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에 레이 커즈와일이 이 개념을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는 책에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2029년에 AGI 범용 인공지능이 2045년에 ASI 초인공지능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작년에 이제 25년에 후속작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또 냈고요. 여기에서 초인공지능 도달 시기를 2030년대 초로 10년 이상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20년 전에 예측했던 미래가 지금 훨씬 더 빨리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올해가 그 특이점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혹자는 4차 산업혁명 이후를 제2의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혁명 시대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가 AI 혁명의 영향력은 산업혁명보다 10배 빠르고 또 10배 강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돼서 20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났죠.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기계화에서 자동화로 진화하는데 2세기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프트웨어 혁명은 불과 20년, 길게 봐도 50년 안에 완성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의 중심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AI, 그리고 딥러닝 모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2016년에 이세돌 프로가 알파고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한 이듬해에 2017년 구글 브레인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영화 제목 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인간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모델의 가능성을 연 것입니다. 챗GPT가 등장하기 전 5년 이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술의 잠재력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챗GPT 발표 이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도달 시기를 예측한 조사를 보면 그 시기가 평균적으로 13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챗GPT 이전에는 한 2065년 이후로 예측을 했었고요. 전문가들이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기업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AGI는 2, 3년 내에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변화의 핵심은 알고리즘 코딩 모델에서 신경망 기반의 학습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미지넷을 창시한 스탠포드 대학의 페이페이리 교수는 데이터가 AI 혁명의 진정한 연료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교수님이 시작하는 이미지넷 챌린지는 사진을 보고 개, 고양이 구분하는 사람이라면 3살 아이도 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012년도에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발표한 그 딥러닝 기반의 알렉스넷이 기존 알고리즘이 0.5점, 1점 경쟁을 하고 있던 때 갑자기 10점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돌파를 했고요. 이후 모든 팀이 딥러닝으로 전환해서 불과 5년 만에 인간 수준인 95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핵심 차이로 보면 기존 코딩 모델은 고양이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고양이의 특징을 구분하는 모든 규칙을 코딩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다리가 하나 없는 고양이라든가 이런 사진이 들어오면 틀립니다. 반면에 학습 모델은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데이터에 쉽게 적응하고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델 성능이 누적돼서 개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제조 흐름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모델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AI는 3가지 스케일 법칙으로 발전해 오고 있고요. 처음에 모델과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키우고 사전 학습을 통해 성능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사후 강화 학습을 통해 성능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타임, 그러니까 실행 시에 모델이 스스로 혼잣말을 하면서
오래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종이에 이제 쓰면서 푸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래프상의 왼쪽 눈금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한 눈금 차이가 10배씩 누적돼서 늘어나는 거고요. 트랜스포머 이후에 달라진 귤기는 AI 모델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딥시크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 모델의 등장으로 작은 모델로도 고품질로 직류된 데이터로 큰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중심의 거대 자본을 가진 소수 기업이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시대에서 작은 기업, AI 스타트업들도 효율적인 모델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AI를 포함해서 자율제조를 달성하는 핵심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최근 이제 디지털 트윈이 AI라는 주연에 밀려서 좀 조연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생산 분야에 제가 20년 이상 종사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 자율제조에서는 AI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디지털 트윈 성숙도 5단계 레벨인데요. 1단계는 모사 트윈, 2단계는 이제 모니터링 트윈, 3단계가 모의 트윈, 시뮬레이션 트윈입니다. 사실 이 정도 레벨은 20년 전에 이미 기술적으로 도달한 수준이고요. 전통적인 CA 시뮬레이션, 라인 모니터링,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4단계 이후에 이제 연합 트윈, 5단계 자율 트윈 단계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기술의 한계나 데이터 부족, 컴퓨팅 파워 부족, 일부 원인이긴 하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랑 넥서스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되도록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실의 디지털 복제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흔히 이제 하나의 단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라리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터 서브젝티브 리얼리티, 그래서 두 책에서 하나는 가상의 실제, 상호 주관적 현실이라고 다른 번역된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피엔스에서는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인류가 지구의 지배종이 된 이유는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능력, 그걸 믿는 능력으로 인해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법, 화폐, 기업, 이 모든 것이 손으로 만들 수 없지만 실제로 현실에 유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바로 가상의 실제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최근작 넥서스에서는 지금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정보 네트워크상의 사람이 아닌 정보 주체인 AI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 네트워크는 현실의 반영이고 이 현실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객관적 현실, 그리고 개인적인 주관적 현실, 그리고 상호 주관적 현실. 여기에서 이제 상호 컴퓨터 현실이 새롭게 등장했고 이 변화로 인해서 지금이 인류 존속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단계, 5단계 달성하지 못한 이유의 단서가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이 반영해야 하는 실제 유형력이 있는 현실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 현실이고요.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물리 법칙, 중력, 자연현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 주관적 현실입니다. 이거는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유형력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시스템의 체계, 운영 프로세스, 조직 구조, 의사결정 룰,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하고요. 기존의 디지털 트윈은 이 두 가지 영역을 별도로 분절된 형태로 다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 지능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각 엔지니어링 영역은 한 명이 아닌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하나로 통합하는 건 매우 큰 비용이 드는 데 비해서 단순히 데이터 연계 이상의 효용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로 강화된 인간 지능을 위해서 이런 전체적이고 연합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 현실, 객관적 현실의 트윈은 엔비디아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물리법칙이 반영된 대규모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개발해서 반영하고요. 이 트윈에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코스모스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상호 주관적 현실의 트윈은 팔란티어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톨로지 기반의 디지털 트윈인데요. 팔란티어 수석 아키텍트 이제 크리슈나 소하미는 올해 개발자 행사에서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쉐어드 월드 믹스드 휴먼 AI 팀이라고 해서요. 인간과 AI가 함께 이해하는 공유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유발 하라리가 강조한 상호 주관적 현실, 상호 컴퓨터 현실의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잘 보시면 작년 말에 GTC 키노트에서 두 팔란티어 CEO랑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협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GTC 키노트 스피치에서 결국 그 팔란티어의 모델과 엔비디아의 모델이 통합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로 증강된 인간 지능을 위해서 4, 5단계 디지털 트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AI로 좀 돌아와서 보면 AI는 룰 기반 알고리즘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최근에 생성형 AI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의 생성형 AI는 인간 인지에 해당하는 대부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지금을 이제 AI 모델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지금의 AI는 1950년대 AI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래 두 차례 AI 겨울을 거치면서 2017년 등장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 세계에서 거의 매일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25년 CES 키노트에서 이런 AI 진화 경로를 명확히 제시를 했는데요. 알렉스넷에서 시작된 인공신경망, 딥러닝 발전은 인식하는 AI로 진화했고 이후에 생성형 AI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로 추정되는 지금 AI 모델들을 우리는 초거대 AI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 초거대 AI 모델은 텍스트만 이해하던 싱글 모델에서 크로스 모델로 그리고 멀티 모델 그리고 하나의 모델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옴니 모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생성 AI를 보시면 불과 1년 만에 소라2 보시면 이제 손가락을 자르는 영상이 있는데요. 1년 만에 거의 실사 영상하고 구분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AI가 스스로 더 나은 AI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LLM 모델들 과연 얼마나 똑똑할까요? 24년 9월에 오픈 AI 추론 모델 O1이 IQ 120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O3 모델이 130을 넘어섰고 26년 1월 이제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 5개 이상의 모델이 멘사 가입 기준이 130을 돌파했습니다. GPT-5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 인간상이 0.07%에 해당하는 148을 도달했습니다. 최근 프론티어 모델이 보시면 6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수학 난제를 풀거나 이런 걸 보면 어쩌면 AGI 특이점은 이미 조용히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보다 이제 더 똑똑한 AI 동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이 LLM에다가 메모리, 액션, 플래닝 기능이 더해지면 AI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서 레이어, 하드웨어 레이어가 통합되면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로 발전하게 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가 융합된 영역입니다. 최근에 그 발전 속도가 눈부신데요. 이 미국의 스타트업 피겨사에서 이제 피겨 1을 에다가 챗GPT를 탑재한 게 24년도입니다. 25년 초에 피겨2와 결합된 헬릭스 AI라는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통합해서 발표를 했고요. 피겨는 불과 2년 만에 이제 25년 10월에 최초로 양산이 가능한 최초의 다목적 가정용 로봇 피겨 03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해당 모델은 BMW 공장에서 이제 투입되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 자동차 또한 최근 열린 CES에서 뉴 아틀라스 2를 발표하고 26년에 조지아 공장에서 실생산에 대규모로 투입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맨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혼다 아시모인데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우 자연스럽고 동작이 귀엽기도 하고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아시모는 23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티칭 모델과 학습 모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아시모는 2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춤과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일반 작업은 하지 못했고요. 반면에 피겨는 학습 모델 발전에 힘입어서 2년 만에 범용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열린 26년 CES에서 정말 많은 로봇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많은 젠슨 왕이 언급한 것처럼 피지컬 AI의 챗 GPT 모먼트였다라고 했습니다. 네,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앞다퉈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서비스를 발표를 했고요. 특히 중국의 기술의 약진이 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국내 기업은 LG전자의 클로이드,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뉴 아틀라스 2도 매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온톨로지 기반 디지털 트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AI 성능은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LLM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유는 인터넷상에 방대한 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봇을 위한 동작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VR을 끼고 로봇을 원격 조종하면서 모방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에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제조 분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공장이나 회사의 운영을 학습시킬 데이터와 그 결과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LEM, 라지 엔터프라이즈 모델도 곧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LEM 모델은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 AI 모델이 기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행동과 그 결과물을 캡처해서 모방 학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레거시 운영 시스템들, ERP, SCM, APS 등은 모두 인간지능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AI 모델에 학습시키기가 어렵고요. AI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온톨로지이고요. 온톨로지 레이어는 기업의 레거시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구조와 의미를 사람과 AI 모델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캡처해야 될 핵심 요소들은 그림과 같습니다. 기업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이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LEM 모델의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기업의 행동을 학습하고 추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온톨로지를 특정 기업의 폐쇄적 온톨로지 모델로 확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준화되고 개방적인 협력 생태계가 필요한데요. 유럽에서 주도하고 있는 AAS 모델 표준, 가이아 X 같은 개방 협력 생태계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AAS는 표준 기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모듈화된 구조로 유연하게 제조 현장을 표현하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 개방형 생태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생태계 내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혁명이 표준화된 컨테이너 그리고 인프라가 표준화된 뒤에 가능해진 것처럼 제조 AX를 위해서도 AAS와 같은 표준 데이터 기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MI큐브 솔루션에서는 AI 자율 제조를 위해서 제조 특화 AI, 버티컬 AI 구축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기업의 다양한 운영 시스템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표준 기반의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도메인 특화 정보, 제약, 구조 정보들은 도메인 온톨로지로 통합이 돼야 되고요. 이것들은 그래프레그나 벡터DB 등으로 저장이 되고 멀티모달,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사용자는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인터페이스가 아닌 자연어 기반의 에이전트화된 MES, ERP와 이런 시스템과 대화하며 빠른 속도로 제조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서 외부의 프론티어 모델이나 아니면 내부의 온프레미스 LLM 모델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조 현장의 복잡한 엔지니어링 컨텍스트를 AI 두뇌가 활용할 수 있게 통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자율 제조를 위한 제언을 네 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AGI 도달, 자율 제조는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제 실현되는가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AI를 기업 내 프로세스에 통합해야 되는 시기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처음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자동차 앞 55m 전방에서 반드시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차량 이동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법이 30년간 시행이 됐고 이 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국이 독일이나 이런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발전이 뒤처졌고 결국에 경쟁력을 잃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경량 문명, 첨단 기술 레버리지를 통한 점진적 실행입니다. 이 초거대 AI 모델의 기술 혁신은 20명짜리 유니콘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1인 유니콘도 탄생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등에 업은 경량형 조직, 가벼운 조직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완벽한 계획과 실행이 아니라 작고 빠르게 실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을 이겨낼 고유 경쟁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독자적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기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강력한 제조업 생태계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성 기반의 협력을 통해서 전례 없는 이 급변의 시기에 위험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이점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점점 더 가까운 미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파도 위로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나갈 것인가 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그림은 사실 요 그림, 이 원본 이미지에 두 줄의 프롬프트로 만든 15초 만에 만든 무료 생성 이미지고요. 이 영상은 그 그림에다 세 줄의 프롬프트를 넣어서 생성한 영상입니다. 왜 보여드리냐면 지능이 이런 전기처럼 인프라가 되는 시대에 기존의 어떤 전문 영역의 기술들이 가치가 0으로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부가가치를 이끌어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될까요?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올바른 질문을 하는 능력,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 새로운 시대의 핵심 역량은 기존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MI큐브가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MI큐브 솔루션 박양호 연구소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함축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발표를 듣는 내내 그렇지. 앞으로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곱씹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자금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MES, ERP, APS, SCM과 대화를 하면서 예,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내는 과정들이 앞으로 생길 거다. 예, 언제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말부터도 하반기부터도 네. 이제 기업의 어떤 파일럿, POC를 요청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ERP가 있고 MES도 있는데 이 데이터랑 이제 기존의 사실은 뭐 매뉴얼이나 작업 보고서, 기술 문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같이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큰 기업에 이제 POC로 들어가서 한 게 기존의 설비 관리 시스템에 이 고장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장에 대한 이제 기술 문서들, 중대 고장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챗봇을 붙여서 이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라 여기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이력 데이터 그리고 전문적으로 있는 보고서 데이터를 합쳐서 인사이트를 주고 거기에 이제 질문으로 오늘 고장 난 이 고장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라는 질문에 시스템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기존에 예전에 있던 이력으로부터 가장 많이 났던 이 현상에 대한 증상과 원인을 알려주고요. 그 해결책에 대한 것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POC가 이제 결과적으로 좀 결과가 나왔어요. POC에 대한. POC 결과는 일단은 고객들은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네네. 근데 하나의 데이터라기보다는 MES나 그렇죠. 뭐 이런 더 단어에 전반적인 대해서. 걸 네. 합치고 싶다라는 좀 방향으로 요구사항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는 집단들에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필요한 건데 이제 그들한테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들이 뭐 이게 뭐 가치 있는 데이터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LEM이 됐든 앞으로 이제 LEM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서비스화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도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에 발맞춰서 사실은 MES나 EES 같은 이제 솔루션들을 저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LLM 기반의 챗봇이나 네네. 도큐먼트나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 보면 중소기업들도 보면 업무 자체도 뭐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그리고 계약 문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벡터 DB화해서 지식으로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개발하고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도 뭐 MES든 ERP든 SCM이든 조금씩 이제 구축해 놓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뭐 생성형 AI든 아까 이제 그런 POC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MI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일부 세팅이 가능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손쉽게 AI를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조 분야에 한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업력이 쌓이다 보니까 네네. 저런 MES나 뭐 TC 설비, 뭐 통신이나 이런 레이어들에 대한 현장의 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한 AI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LLM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레퍼런스랑 지금 경험들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뭐 AI 기반의 AI 기반의 원문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SCM이나 MES나 ERP는 앞에 AI가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붙겠지만, 예,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MI큐브에서 이제 선도에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조기업에서 어쨌든 이제 자율제조 분야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뭐 계속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제 뭐 기억하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뭐 발표 중에 나왔지만 사실 AI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데이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기로 이런 기업들도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디지털화된 형태로 저장이 돼 있을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메신저나 뭐 이메일로 활용하는 데이터들도 사실 데이터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사라지게 두지 않고 잘 모으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고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랑 같이 좀 상담을 해주셔도 좋고요. 좋죠. 예, 어쨌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해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다른 서비스,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관리 부분도 이제 뭐 전문가의 손길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MI큐브 솔루션과 함께 해주시면 또 더 나은 제조 환경을 구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MI큐브 솔루션의 박양호 연구소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